두 큰 사건. 5월 어느 날 샤로트타운 일보에 아본리 소식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어 아본리 사람들에겐 가벼운 동요가 있었다. 필자는 옵서버로 되어 있었다. 이것을 쓴 사람은 차리스토님의 틀림이 없었다. 전부터 문학적인 야심을 품고 있었던 탓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소식에 길버트를 냉소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아본리의 젊은 패들 사이에는 길버트와 차리가 어떤 회색빛 눈을 한 상상력이 풍부한 처녀를 사이에 두고 경쟁 상대의 관계에 있다고 간주하고 있었다. 소문이 들어맞는 일은 없었고 이번도 그러했다. 이번에 그 반박 기사는 길버트의 손으로 된 것이었다. 앤의 사주를 받고 조력을 구하여 이 소식을 쓰고 자기를 맹목적으로 취급한 것에 대한 보복 항목을 덧붙였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이 두 가지 소식이 후에 어떤 사건과 관계가 있게 되리라고는 그것을 쓴 당사자들조차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풍문에 의하면 들국화가 피기 전에 우리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으리라는 얘기다. 새로운 존경할 만한 청년이 우리의 가장 경애하는 여인 중에 한 사람과 화촉을 밝히기로 되었다. 우리의 유명한 일기 예언자 에이프 할아버지의 예언에 의하면 5월 23일 저녁 정각 6시부터 큰 뇌우가 있고 그 폭풍의 범위는 주위 대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23일 저녁 외출하는 사람은 우산과 비옷을 휴대할 것. 그러나 정말로 폭풍우가 인다고 에이프 할아버지가 봄이 되어서 말했잖아. 하고 길버트는 앤에게 말했다. 이 에이프 할아버지라는 인물은 예언자는 수다장이라는 예와 어긋남 없이 자기 고향에서는 그리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일기예보가 거의 맞은 일이 없어 웃음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에이프 할아버지에게 내일 일기는 어떻겠느냐고 묻고서는 그 대답에 반대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도 에이프 할아버지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 예보를 계속했다. 하지만 해리슨이 이사벨라 앤드류스를 만나러 가는 것이 정말인지 몰라.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앤은 웃었다. 해리슨 씨는 그저 해몬드 앤드류스 씨하고 장기를 하러 갈 뿐이에요.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는 이사벨라 앤드류스가 이번 봄에 주책 없이 결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쌍한 에이프 할아버지는 이 기사를 보고 옵서버 씨가 자기를 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분개하였다. 그리고 폭풍이 있는 날짜까지 명확하게 말한 일이 없다고 항의를 하였으나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5월 23일 폭풍우는 예언대로 왔던 것이었다. 3시 반경 먼 천둥이 들렸으므로 애는 비가 오기 전에 애들이 집에 닿도록 수업을 끝마쳤다. 밖에 나가보니까 북서쪽으로부터 큰 먹구름이 갑자기 퍼지기 시작했고 번개가 번쩍이고 있었다. 때마침 해몬드 앤드류스 씨가 집마차를 달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학생을 마차에 태워서 보냈다. 애는 집이 먼 사람은 우체국에 피해 소낙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자기는 데이비와 도라의 손을 잡고 힘을 내서 푸른 박공집으로 돌아왔다. 거위와 닭을 우리에 몰아넣는 마리라와 입구에서 만나 함께 집으로 뛰어드는 순간 무서운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세상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동시에 무서운 뇌성이 눈부신 번개와 함께 맹렬한 기세로 우박을 몰고 오기 시작했다. 광란하는 천둥과 우박 속에서 쪼개진 나뭇가지가 털썩 집에 부딪히고 창문 유리가 쨍하고 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10분 후에는 북쪽과 서쪽의 유리창문이 한 장도 남김없이 깨어져 순식간에 들이치는 우박이 마루를 뒤덮었다. 가장 작은 우박도 계란만한 크기였다. 폭풍은 1시간가량 맹위를 떨쳤는데 그 격렬함은 누구도 평생 잊지 못할 정도였다. 마리라까지도 질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황하고
부엌 구석 안락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뇌명 속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다. 애는 백지장과 같이 흰 얼굴을 한 채 창문에서 떨어진 의자에 쌍둥이를 양쪽에 두고 앉아 있었다. 데이비는 최초의 뇌성이 무서운 소리를 냈을 때 큰 소리로 외쳤다. 앤 누나! 앤 누나! 최후의 심판날이 왔어요. 누나! 저 일부러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데이비는 앤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작은 몸을 떨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도라는 약간 창백했으나 침착하게 앤의 손을 쥔 채 몸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갑자기 일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폭풍우는 순식간에 멎고 태양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햇빛이 비친 세계는 1시간도 못 되는 동안에 이렇게도 변했나 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들 지경이었다. 사방은 무릎까지 파묻히는 흰 우박으로 뒤덮이고 처마 밑이나 계단에 바람에 몰린 우박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사흘 뒤 우박이 녹고 난 뒤에야 비로소 참담한 피해가 명백히 드러났다. 밭이나 들의 푸른 것은 모두 뿌리채 망쳐졌고 사과나무는 꽃뿐만 아니라 큰 가지나 작은 가지까지도 부러져 있었다. 피해는 그것뿐이 아니었다. 해리슨 씨 집의 벼락이 굴뚝을 통하여 진저 앵무새의 새장에 떨어져 마루에 구멍을 뚫고 지하실로 빠져나갔다. 불쌍하게도 진저 앵무새는 죽고 해리슨 씨는 대단히 슬픈 마음으로 낙담해 있었다. 그리고 폭풍우는 전주도 쓰러뜨려서 큰 피해를 입혔다. 가축도 벼락에 맞아 피해가 컸다. 전신전화는 모두 혼란 상태에 빠지고 목장에 나가 있던 가축은 모두 죽었다. 에이프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이 우박을 헤치고 대장간의 일터로 나가 거기서 하루를 보냈다. 이번만은 에이프 할아버지는 득이의 절정이었고 할아버지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으쓱거렸다. 에이프 할아버지는 자기가 날짜까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분개한 일을 잊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틀린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것은 폭풍우가 있은 후 2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다. 앤이 문간에 서 있을 때 특별하게 차린 마차가 달려왔다. 앞 좌석에는 브라이트 리바 역의 역장 아들과 낯선 부인이 타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큰 트렁크가 한 개 있었다. 부인은 마차가 설까 말까 하는 순간에 몸도 가볍게 뛰어내렸다. 몸집이 작고 깔끔한 부인으로 나이는 50세에 가까운 것 같이 보였다. 볼은 장미색이었고 반짝이는 검은 눈을 하고 있었다. 윤기 있는 검은 머리에는 꽃과 깃털이 더덕더덕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먼지투성이의 길을 8마일이나 마차로 왔음에도 종이 상자에서 바로 꺼낸 것처럼 몸이 단정했다. 제임스 해리슨 씨의 집 여긴가요? 부인이 불쑥 물었다. 아니에요. 해리슨 씨의 집은 저쪽이에요. 애는 질린 듯이 말했다. 그렇고 말고 해리슨 씨가 살고 있는 집 치고는 너무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임스가 이곳 마을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정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앤이 가슴을 울렁거리고 얼굴을 붉혔으므로 낯선 부인은 마치 앤 자신이 해리슨 씨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앤을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난 에드워드 섬 신문에서 봤어요. 친구들이 그 기사에 표시를 하고 보내주었거든요. 제임스의 이름이 새로운 마을 사람 난에 실려 있었거든요. 그 기사는 농담에 불과해요. 해리슨 씨는 누구와도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것은 좋아요. 부인은 또 민첩하게 마차로 되돌아가서 실은 그 사람은 이미 결혼했어요. 내가 바로 그의 처예요.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의 일이니까 독신자라고 선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애절한 생각을 하게 할 테지요.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제임스 녀석. 부인은 발 저쪽에 있는 흰 집을 향하여 맹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남봉 시대는 지나갔어.
이제 내 차례가 온 거야. 하지만 당신이 무언가 나쁜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일부러 찾아오진 않았을 텐데. 그 앵무새는 여전히 눈총을 받고 있나? 앵무새는 죽었나 봐요. 애는 너무 놀라서 자기 이름까지도 의심이 드는 기분이었다. 죽었다고요? 부인은 즐겁게 외쳤다. 그렇다면 만사가 잘 됐네. 그새만 없다면 제임스는 어떻게든지 할 수가 있어. 이 수수께끼와 같은 한마디를 남기고 부인은 떠났다. 애는 부엌에 뛰어들어가서 마리라 아주머니, 저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 너와 얘기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니? 마리라 아주머니, 만일에 제가 올바른 정신이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저분은 말이에요. 해리슨 씨 부인이에요. 마리라는 깜짝 놀랐다. 부인이라고? 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은 독신인 체하고 지냈지? 별로 독신인 체하고 지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앤은 공평한 입장에 서려고 하면서 그저 남들이 제멋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리라 아주머니, 린드 부인이 이것을 듣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린드 부인은 저녁에 왔으나 놀라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부터 해리슨 씨에게 무슨 사연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내가 곧 가보지요. 해리슨 씨가 오늘 토마스의 약을 가지고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좋은 구실이 있잖아요. 오는 길에 들러서 알게 되거든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린드 부인은 곧장 뛰어갔다. 부인의 남편인 토마스가 요전부터 병에 걸려 누워 있어서 약을 부탁하여 가지러 오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앤과 마리라는 열심히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린드 부인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날 밤 볼타집에서 9시경 돌아온 데이비가 그 이유를 말하였다. 저 분지에서 린드 아주머니와 잘 모르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두 분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린드 아주머니가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오늘 밤 들르지 못하겠다고 전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은 비가 심하게 와서 외출을 할 수가 없었으나 월요일에는 누구나 다 해리슨 집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 이 뉴스로 학교도 들썩하고 데이비는 이모저모를 듣고 돌아왔다. 저는 곧 해리슨 아저씨 댁에 가서 어떤 아주머니인가 보고 올 테예요. 데이비는 힘차게 달려갔으나 곧 조금 낙담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주머니는 없었어요. 린드 부인과 함께 객실의 벽지를 사러 카모디에 갔대요. 그리고 얘기가 있다고 앤 누나 보고 오래요. 그리고요, 마루는 반짝반짝 빛나고 어제는 설교가 있는 날이 아닌데도 아저씨는 말끔하게 수염을 깎고 있었어요. 해리슨 씨의 부엌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마루도 가구도 닦여지고 보는 사람의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 테이블을 향하고 있는 해리슨 씨는 최근 지난 금요일만 해도 찢어지고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깨끗하고 손질까지 되어 있었다. 자, 앉아요, 앤. 해리슨 씨는 장례식 때와 같은 소리를 했다. 에밀리는 레이첼 린드 부인하고 가모디에 가서 없다오. 레이첼 린드 부인하고는 벌써 친해졌어요. 자, 앤, 이젠 나의 안락시대는 가버렸어요. 모두가 틀렸어. 이제는 죽을 때까지 몸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라고 잔소리를 듣게 됐어. 해리슨 씨는 어떻게 해서든 쓸쓸한 표정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눈에는 유쾌한 빛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해리슨 씨는 부인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있어요. 아무리 감춰도 틀렸어요. 역력히 보이는걸요. 해리슨 씨는 개면쩍게 웃고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이야, 벌써 친숙해진 탓이겠지. 별로 에밀리가 왔다고 해서 곤란한 일도 없다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이상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모양인가 봐. 이웃의 장기를 들어가면 그 누이 동생과 결혼할 작정이냐는 말을 듣기도 하고 신문에 나오기도 하니 말이야.
만일에 해리슨 씨가 독신자와 같이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누구도 해리슨 씨가 이사베라 앤드류스를 만나러 간다는 따위의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하고 앤은 엄하게 결론지었다. 나는 그런 죄 하진 않았어. 만일에 누군가 물었다면 나에겐 벌써 처가 있다고 대답했을 거야. 모두가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는 나로서도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다오. 내 집사람이 나를 두고 도망쳤다는 것이 레이첼 린드 부인에게 알려졌다면 내 집사람은 퍽 좋아했을걸? 하지만 해리슨 씨가 부인에게서 달아났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를 버린 게 먼저야. 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하지. 이것은 내 일이지. 에밀리를 나쁘게 생각하면 곤란하니까 말이야. 자, 베란다로 나가요. 이것저것 무섭도록 말끔히 정돈해 놔서 여기에 있으면 향수병에 걸려버려요. 곧 익숙해지겠지만요. 뜰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단 말이요. 에밀리도 아직 뜰까진 손을 대지 않고 있으니까. 둘이 베란다에 나가서 앉았을 때 해리슨 씨는 자기의 슬픈 신상 얘기를 시작했다. 난 여기 오기 전에 뉴브란스위크의 스카치포드에 살고 있었어요. 너희 동생이 집안 살림을 하고 내 시중을 들어주었죠. 그런데 3년 전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에밀리 스카트하고 결혼하라고 말을 꺼냈죠. 에밀리는 다소 돈도 있고 집안도 좋다는 평판이었어요. 그래서 난 승낙을 하긴 했으나 과연 그렇게 영리하고 예쁜 처녀가 나 같은 사람의 처가 되어준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에밀리는 승낙을 해주었어요.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해리스는 아름다웠던 그 시절에 깊숙이 빠져버린 듯 다정히 바라보는 눈은 꿈을 머금은 듯 했다. 식을 올린 후 2주일 정도 신혼여행을 떠났고 그 후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였는데 자 봐요 앤. 채 30분도 되기 전에 그녀는 벌써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어차피 더럽게 해놓았으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당신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식을 올리기 전에 모두 깨끗이 칠을 다시 해놓고 손질을 해놓았죠. 청소도 부탁해놓았어요. 정말 에밀리라면 새로 지은 하얀 대리석 궁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곧 헌옷을 입고 닦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부인은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었나 봐요. 애는 잔잔한 미소로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하여튼 돌아온 날 밤 1시까지 청소를 하고 다음 날 새벽 4시에는 벌써 일어나서 또 시작했어요. 이렇게 주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쓸거나 닦거나 했지요. 그것도 에밀리의 낙이려니 생각하면서 단념도 했어요. 하지만 이젠 나한테도 강요하는 게 아니겠소? 현관에서 슬리퍼를 바꿔 신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담배는 헛간에 가서 피우라는 거예요. 그런 말버릇은 나쁜 것이죠. 그녀는 젊었을 때 학교 선생님을 한 적이 있어. 그 버릇이 벤 모양이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늘 잔소리를 하니 나도 고집이 생겨서 시종 언쟁이 그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진저 앵무새만 없었더라면 그러는 동안에 둘은 서로 익숙해졌을 텐데 마침내 우리들은 그 새 때문에 갈라서게 되었다오. 아니, 새 때문에 갈라지다니요? 애는 뜻밖이라는 듯 맑고 큰 눈을 깜빡였다. 해리스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소. 에밀리는 앵무새를 대단히 싫어했고 특히 진저 앵무새가 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에밀리가 몸이 달면 달수록 나처럼 진저도 더욱 어찌할 도리가 없어졌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서로가 불쾌해지고 마침내 최후가 오고 말았어요. 에밀리가 우리들 교회의 부부와 다른 교회의 부부를 다과회에 초대했어요. 나는 앵무새를 어딘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지고 간다고 에밀리에게 약속을 했으나 에밀리가 색깔은 어떻고 그런 말투는 어떻고 등등의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식탁에 앉았어요. 그러자 처음 목사가 식사 전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식당 창밖에 베란다에 있던 진저 앵무새가 때마침
뜰에 들어온 칠면조를 발견하고 크게 조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도 소리도 무엇도 들리지 않을 만큼 큰 소리를 질렀어요. 난 당황해서 진저 앵무새를 헛간에 들여놓았어요. 애는 그만 소리를 내어 웃고 말았다. 당신은 웃고 있으나 그땐 그렇지 못했어요. 나도 지금 생각하면 웃지 않고서는 못 베기겠지만 그때만은 에밀리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웠다오. 손님이 돌아간 후 나는 소가 있는 목장에 나가서 생각해 보았지. 너무나 에밀리를 생각해 주지 않아서 나빴다고요. 그리고 목사들이 그 앵무새가 그런 말을 나한테서 배우지는 않았나 하고 생각할까 봐 걱정도 됐어요. 결국 불쌍한 앵무새를 처분해버리려고 결심하고 에밀리에게 그것을 말하려고 작정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모습도 그림자도 없고 테이블엔 한 장의 편지만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나나 앵무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나는 집에 간다. 당신이 그 앵무새를 처분했다고 말해올 때까지는 돌아가지 않는다. 등등이 쓰여 있었어요. 나는 굉장히 화가 나고 말았어요, 앤. 좋다면 최후의 심판 날까지 그렇게 있으라고 말하고 에밀리의 짐을 모두 그녀 집으로 붙여주었죠. 그러자 주위에선 꽤 시끄러웠다오. 모두가 에밀리만 동정을 해서 나는 화도 나고 미운 생각이 들기도 하여 그대로 속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섬에는 어릴 때 온 일도 있고 해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온 셈이지요. 그 이후 에밀리로부터 소식이 끊겼는데 지난 토요일 뒷밭에서 돌아오니까 그녀가 열심히 마루를 닦고 있지 않겠소? 게다가 그 사람이 가고 난 후엔 먹어보지도 못하였던 먹음직스러운 저녁밥도 차려놓았죠. 에밀리가 먼저 먹고 얘기하자는 바람에 식사를 끝내고 둘은 얘기를 나눴다오. 그런데 그 사람도 꽤 사리를 앓게 된 것 같아서 그냥 여기 있게 된 것이라오. 저것 보라고. 린드 부인과 돌아온 모양이에요. 아, 그렇군요. 전 이제 그만 가야겠어요. 얘기 정말 잘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인과 함께 지내게 돼서 진심으로 기뻐요. 앤, 가지 말아요, 앤. 에밀리와 친하게 지내줘요. 그 사람은 토요일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이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웃에 있는 영리한 빨강머리 색시가 누구냐고 묻지 않겠소? 해리슨 부인은 시종 웃음을 띠며 앤을 환영하고 꼭 차를 마시고 가라고 했다. 아름다운 6월의 저녁놀이 가득 찬 밭에 반딧불이 별과 같은 불을 켜놓았다. 해리슨 부인은 앤을 바래다 주었다. 틀림없이 제임스는 우리들 얘기를 했죠? 네. 그렇다면 아무것도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겠군요. 그 사람은 고지식해서 정말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만이 나빴던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지금부터는 제임스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옵서버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감사드리려고 해요. 정말 그의 덕택이죠. 갈림길에서 토마스 린드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레이첼 부인은 상냥하고 인내심 있게 필요를 모르고 간호를 했다. 남편이 건강했을 때는 때로는 신경질을 내고 역정도 부리고 괴롭힐 때도 있었지만 일단 병이 들자 더할 나위 없이 충실하고 상냥하게 손을 솜씨 있게 놀려서 밤에도 자지 않고 간호하면서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레이첼 부인이 남편의 옆에 앉았는데 당신은 좋은 안사람이었어, 레이첼. 당신을 더 편하게 못해준 것이 미안해. 하지만 애들이 당신 뒤를 돌봐줄 테지. 모두 어머니를 닮아 영리하고 일 잘하는 애들 뿐이거든. 좋은 어머니야. 좋은 집사람이야. 그대로 토마스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분지의 전나무 끝에 다가설 무렵 말이라는 슬쩍 동쪽 방에 올라와서 앤을 깨웠다. 앤, 토마스 린드 씨가 돌아가셨어. 지금 그 집 머슴이 알려왔단다. 나는 곧 레이첼 부인에게 가야겠구나.
토마스 린드의 장례식 다음 날 마리라는 이상하도록 창백한 얼굴로 집안을 거닐고 있었다. 때때로 앤을 쳐다보고 무엇인가 얘기하려다가 고개를 젓고는 입을 꽉 다무는 것이었다. 차를 마시고 난 후에 마리라는 레이첼 부인을 찾아갔다. 후에 돌아와서 동쪽 방에 올라왔다. 앤은 학교의 연습 문제를 고치고 있었다. 오늘 밤 린드 아주머니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꽤 안정이 된 모양인 것 같았다. 하지만 굉장히 쓸쓸해 보이더구나. 에리사는 애가 아파서 마음이 초조하다고 오늘 가버리고 말았단다. 이 연습 문제를 하고 난 후에 쫓아가서 아주머니와 얘기 좀 하고 와야지. 길버트는 오는 가을에 대학에 간단다. 앤, 너도 가고 싶지 않니? 갑작스런 말에 앤은 놀라 고개를 쳐들었다. 물론 가고 싶어요. 하지만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늘 너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나 때문에 단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질 않단다. 하지만 아주머니, 저는 집에 있겠어요. 조금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이 2년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네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있을 순 없지. 자기 학문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돼. 너의 저금도 있으니 레드먼드 대학에서 1년을 보낼 수 있고 가축을 판 돈이 들어오면 1년 더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장학금도 탈 수 있을 게고. 그래요. 하지만 갈 수 없어요, 아주머니. 물론 아주머니의 눈은 전보다 좋아졌지만 손이 가는 쌍둥이의 뒷바라지를 아주머니 혼자에게 맡길 순 없어요. 난 혼자가 아니야. 바로 그거야. 너와 상의하려는 것은. 오늘 밤 레이첼 부인과 오랫동안 얘기를 했지만 앤, 레이첼 부인에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요. 제대로 이렇다 하게 마련된 것도 없고 8년 전 막내 아들을 서부로 유학시키는 준비금으로 집을 저당 잡혔지. 뭐 그 후의 생활이란 이자를 갚는 것이 고작이었던 모양이야. 게다가 토마스 씨의 병 때문에 이리저리 비용이 들었지. 농장을 내놓아도 빚을 지불하면 손에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레이첼 부인이 말했어. 이렇게 되면 에리사에게 가서 지내야 하는데 아버니를 떠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대. 그만한 나이가 되면 새로운 사람과 그렇게 쉽게 사이좋게 지낼 순 없을 거야. 그래서 말이야, 앤. 레이첼의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여기에 와서 나하고 같이 지낼 수 없나 하고 생각했지. 하지만 우선 너하고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레이첼 부인에겐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만약 레이첼 부인이 여기에 오면 너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너무나 꿈만 같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친절하고 좋은 분이지만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결점이 있단 얘기겠지? 그렇지. 물론 그것은 있어. 하지만 레이첼 부인이 아보니에서 나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의 나쁜 결점을 참는 편이 더 좋아요. 그분은 여기에서 나의 둘도 없는 친구여서 없어지면 내가 쓸쓸해서 못 견딜 것 같아. 45년간의 교제이고 한 번도 싸운 일이 없거든. 조금만 더 하면 싸울 뻔한 일은 있었지만 말이다. 하여튼 나는 레이첼 부인과 충돌하지 않고 어떻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집에서 여자끼리 잘 지내지 못하는 원인은 부엌을 같이 쓰는 탓인가 봐. 그래서 레이첼은 침실로 북쪽 방을 쓰고 손님 침실을 부엌으로 내놓으면 어떨까 생각해요. 거기에다 레이첼이 자기 스토브나 몇 가지 그릇을 놓는다면 좋지 않겠어? 그렇게 되면 자기 좋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 사는 형편은 애들을 돌보아 줄 테니 걱정 없을 거야. 그래서 나도 레이첼에게 우리 방을 제공할 뿐이야. 그렇지, 앤. 난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린드 부인에게 말씀드려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주머니가 떠나는 것이 섭섭하거든요. 앤은 즉석에서 말했다. 레이첼 부인이 오게 되면 너는 대학에 가는 것이 좋아요. 레이첼 부인이 있으면 나도 쓸쓸하지 않고 쌍둥이의 뒷바라지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줄 테니까. 네가 대학에 가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밤 앤은 자기 방 창가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기쁨과 슬픔이 엇갈려 가슴이 답답했다. 마침내 뜻하지 않은 갈림길에 선 것이다. 모퉁이를 돌면 대학이 온갖 무지개와 같은 희망으로 쌓여 있다. 하지만 동시에 모퉁이를 돈 순간의 2년 동안은 아름다운 기쁨이 되었던 작은 일이나 좋아했던 모든 것을 뒤에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학교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 잘하는 애도 잘 못하는 애도 모두가 귀여운데 포레이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까지 레드먼드 대학을 동경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앤은 다음 날 사표를 내고 레이첼 부인은 마리라의 제안을 승낙했다. 하지만 농장을 파는 데는 가을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있고 해서 여름 동안은 집에 있기로 했다. 앤의 사표를 마음으로 기뻐한 사람은 길버트 한 사람뿐이었다. 앤의 제자들은 큰 재난이 덮친 것처럼 떠들고 앤소니 파이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는 듯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맹렬한 뒷재주를 2번이나 했다. 바바라 쇼는 하룻밤을 울며 지새우고 폴 어빙은 일주일 동안 죽을 안 먹겠다고 선언까지 했다. 할머니, 저 죽을 못 먹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목에는 큰 덩어리가 막혀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힘을 다해서 기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상 죽과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할머니, 저 어여쁜 선생님이 가버리면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이애나는 절망으로 지쳐버리고 말았다. 어느 날 밤 동쪽 방에서 둘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올겨울은 굉장히 쓸쓸할 거야. 앤도 길버트도 없고 에란 목사님도 가버릴 테고 샤로트 마을에서 초빙이 와 있거든. 물론 받아들일 테지.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말아. 하고 다이애나는 슬퍼했다. 에란 부인은 떠나는 것을 무척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아. 새색시로 이곳에 와서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친절히 대해주셔서 평생 친구와 헤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어. 그리고 이것 봐. 어린애 무덤이 있잖아. 아무래도 그 무덤을 놓고 갈 기분이 나지 않은가 봐.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없으면 심심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에란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있지만 매일 밤 목사 사택 뒤쪽에 벚나무 숲을 빠져나가 묘지에 가서 어린애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대. 어제 저녁 매슈 아저씨의 무덤에 이른 장미꽃을 드리러 갔을 때 부인이 모두 얘기했어. 내가 아버님이 있는 한 어린이 무덤에 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내가 없게 되면 틀림없이 다이애나가 할 것이라고 말했지? 물론이지. 하고 말고. 그리고 앤, 대신 매슈 아저씨의 무덤에도 들릴게. 고마워 다이애나. 정말 그렇게 해줘. 앤과 길버트가 가버리면 개선회는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럴 걱정은 없어. 이제 기초도 잡혔고 어른들이 힘을 써주실 테니까. 그리고 레드먼드에 가더라도 참고가 되는 것을 잘 듣고 이번 겨울에 써보낼게. 비관해선 안 돼. 다이애나,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뿐이니까 이 기쁨을 헛되게 하지 말아줘. 정말 떠나게 될 때는 기뻐할 기분이 좀처럼 나지 않을 것 같아. 앤, 넌 기쁠 거야. 대학에 가서 유쾌하게 지내고 새 친구가 생기니까. 새 친구가 생기면 참 좋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에 대한 매력이 더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아무리 친구가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나에겐 옛 친구가 더 소중해. 다이애나 같은 친구는 그밖에 없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저녁을 기억하고 있어. 너의 집 뜰에서 영원의 우정을 맹세했잖아. 우린 그 맹세대로 한 번도 싸우거나 냉정해진 일이 없지.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준 그때의 용솟음치는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 나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쓸쓸하고 애정에 굶주리고 있었나를 지금 와서 비로소 뼈저리게 알게 됐어. 누구도 나를 탐내고 비호해주지 않았거든. 하지만 푸른 닭공집에 와서는 모두가 변해버렸지. 너의 우정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넌 모를 거야. 여기서 새삼스레 감사를 하고 싶어. 나도 언제까지나. 다이애나는 흐느껴 울었다. 누구도 앤만큼 좋아질 수 없어. 그리고 결혼해서 여자애가 태어나면 앤이란 이름을 붙일 테야.